안녕하십니까. 21세기 내과 신희철입니다. 오늘 ATA 2015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경심 발표하시기 전에 먼저 좀 보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ATA 가이드라인의 전체를 다 ATA 가이드라인이 분량이 워낙 많아서 그 A9, A10 쪽에 있는 그 타이로이드의 말리그넌시, 비나인, 감별하는 걸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가이드라인 안쪽에 있는 내용 본문 좀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그 ATA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그림들 설명드리고, 마지막에는 ATA 가이드라인에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TA 가이드라인 2015에서 말리그넌트 노듈의 특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은 마이크로 캘시피케이션, 하이퍼에코제네시티, 이레귤라 마진, 톨러드 앤 와이드 쉐이프, 솔리드 리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징들은 주로 파필러리 사이로이드 칼시노마를 주로 타겟을 하고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리큘러나 다른 말리그넌시들은 이 특징에서 조금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이크로 캘시피케이션은 지난 늘 알려져 있다시피 파필러리 사이로이드 칼시노마의 아주 스페시픽한 사인입니다. 마크로 캘시피케이션하고 마이크로 캘시피케이션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말리그넌트를 강력하게 시사하는 소견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만, 마크로 캘시피케이션만 존재하는, 페리페리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마이크로 캘시피케이션 없이 마크로 캘시피케이션만 있는 경우에는 말리그넌시를 의심할 근거가 조금 파워가 약해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솔리드 노듈이 있고 마이크로 캘시피케이션이 있고 마이크로 로듈레이션이 있으면 말리그넌시 리스크가, 노듈의 말리그넌시 리스크가 훨씬 증가한다는 이야기가 되어 있었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게 페리페럴 캘시피케이션이 있고 캘시피케이션 림이 있는데, 그 캘시피케이션 림 바깥쪽으로 소프트 티슈가 익스트루전 되는 양상을 보이면 역시 말리그넌시를 더 많이 시사하는 소견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이퍼에코익 노듈이 말리그넌시 리스크가 높다는 것은 여러 번 강조해서 나오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스페시피시티가 조금 떨어진다는 게 조금 문제입니다. 비나인 노듈들도 특히 1cm 이하에서는 하이퍼에코익 노듈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그러나 하이퍼에코익 노듈이면서 마이크로 캘시피케이션이나 마이크로 로듈레이션이 있으면 훨씬 더 말리그넌시를 시사하는 위험성이 더 증가합니다. 거의 80에서 90%의 그 말리그넌트 노듈은 솔리드 노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스틱한 노듈이 그 말리그넌시를 동반하는 경우는 약 3%에 불과하는 보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주로 시스틱한 컴포넌트가 노듈에 많으면 바이옵시 하는 것을 조금 자제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기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스틱한 노듈에서도 시스트 내부에 엑센트릭한 솔리드 컴포넌트가 있다든지 아니면 마이크로 캘시피케이션이 있다든지 이런 국면이 있다면 말리그넌시를 의심을 해보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뒤쪽 그림 보시면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큘라리티는 강의 시작 전에 김일봉 원장님도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셨는데, 파필러리 사이로이드 칼시노마를 의심의 케이스 노듈에서는 인트라노듈라 베스큘라리티는 더 이상 그 의미를 안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폴리큘라 네오플라즘 사이로이드 칼시노마에서는 10 내지 22%에서 그 인트라노듈라 베스큘라리티가 증가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로이드 노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그 리전들을 바이옵시를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레이딩을 하는데, 그레이딩은 하이 서스피션 5개의 그 클래스로 나눠놨습니다. 사이로이드 노듈이 발견됐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어느 클래스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 서스피션, 그 다음에
intermediate suspicion, low suspicion, very low suspicion, 그다음에 benign 이렇게 5걸로 나누고 있습니다. high suspicion 그룹은 malignancy 리스크는 70에서 90% 정도로 되어 있고, 역시 파퓰러리 사이로이드 칼시노마 그 중심의 그레이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high suspicion 리전은 1cm가 넘어가면 FNA를 고려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high suspicion에 해당되는 내용은 extra thyroid extension, 그 다음에 metastatic cervical lymph node, 그 다음에 그 외에 그 다른 소견들이 같이 있겠습니다만, 그 1cm 이하, 이런 조금 슬라이드 가격이 조금 미스프린트가 났는데, 마이크로 캘시피케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톨러된 와이드는 5가지 특징들이 나오면 그 하이 서스피션 리전으로 되겠습니다. 크기가 노즐 크기가 말리넌시 에비던스가 있더라도 크기가 1cm 이하면 인돌런트 코스를 보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40세보다 더 그 젊다든지 아니면은 하면 더 림프노드 메타스테이시스나 이런 그 어그레시브한 네이처를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 서스피션 보이는 리즌들을 한번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징은 하이 서스피션에 들어오는 노듈들은 하이포 에코익 노듈들입니다. 하이퍼 에코익은 없습니다. 하이 서스피션에 들어오는 것들은. 제일 첫 번째 외우셔야 되는 게 마이크로 캘시피케이션. 하이포 에코익 노듈이 있으면서 마이크로 캘시피케이션이 있다든지 이레귤라 마진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톨러된 와이드 쉐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익스트라 사이로이달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ET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이로이드 바깥쪽으로 노듈이 인베이전 하는 양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이퍼 에코익 노듈이면서 주위에 페리페럴 캘시피케이션 림이 있습니다. 림 바깥으로 소프트 티슈가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경우, 그 다음에 하이퍼 에코익 노듈이면서 림프노드 인베이전이 있는 경우, 5가지가 하이 서스피션, 그러니까 하이퍼 에코익 노듈에서 이 5가지 패턴이 발견될 때 하이 서스피션 리전으로 구분을 합니다. 1cm 이상 크기가 되면 FNA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한 번 더 주시고, 그 다음에 intermediate suspicion 노듈입니다. intermediate suspicion 노듈도 하이퍼 에코익 노듈입니다. 하이퍼 에코익 노듈은 아닙니다. 하이퍼 에코익입니다. intermediate suspicion에서 malignancy rate 리스크는 10에서 20% 정도로 되어 있고, 하이퍼 에코익한 솔리드 노듈이 있고 마진이 명확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irregular marginal microcalcification, extracellular extension, taller than wide shape, nothing, calcification, 이런 것들이 다 없는 상태, 림프노드 메타가 없는 상태를 intermediate suspicion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이포 에코익하고 스무스한 마진을 가진 그룹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suspicious lesion 소견들은 관찰이 안 되어야 되는 게 intermediate suspicion에 속하겠습니다. low suspicion은 이제 malignancy 리스크가 5에서 10%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low suspicion은 여기서 보시는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게 hyper echoic 또는 isoechoic입니다. 그러니까 hypoechoic이 아니고 여기서는 hyper 또는 isoechoic입니다. 또는 cystic 노듈이 있는데 cystic 노듈인데 그 솔리드 에리아가 시스트 내부에 엑센트릭하게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컨센트릭한 게 아니고 엑센트릭하게 있습니다. 그림 보면서 이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high suspicion region이나 intermediate suspicion 그 소견은 관찰되지 않아야 됩니다. 보통 그 hyper echoic 내지 isoechoic 한 thyroid 캔서는 15에서 한 20% 정도 관찰된다. 그리고 주로 follicular thyroid carcinoma나 PTC의 follicular variant 만에서 주로 관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 노듈들은 그 시스틱 네이처를 보이는 경우는 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퍼 에코익 내지는 아이소 에코익 리전이고 레귤러 마진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파셜리 시스틱한데 이 솔리드 컴포넌트가 같이 있는데 솔리드 컴포넌트는 요 그림 두 개가 둘 다 시스틱 그 노듈인데 한쪽에 솔리드가 있습니다. 아마 그림을 차이를 낸 거는 여기는 약간 하이퍼 에코익이든 하이퍼 에코익이든 한쪽에 차이가 없다는 의미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엑센트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솔리드 리전이 한쪽에 여기 북한에서 엑센트릭하게 솔리드 컴포넌트가 있는 경우가 로어 서스피션이 되겠습니다. 요 모양을 조금 잘 봐주셔야 되는데 very low suspicion 그 노듈하고 뒤쪽에 나옵니다만은 요 감별을 하는데 요 엑센트릭하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요 앵글이 이제 그 very low suspicion은 좀 뭉뚱하게 되어 있다. 여기는 샤프한 앵글이지 않습니까? 요 솔리드하고 시스틱의 부분이 요거를 조금 유념해 두셔야 되겠고 그러나 시스틱 노듈이라 그래서 반드시 다 비나인일 거다 안심하고 지나가죠. 그렇게 될 때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틱 노듈 안쪽에 이렇게 솔리드 컴포넌트가 있는데 마이크로 캘시피케이션이 있든지 아니면 솔리드 포션의 마진이 아까 슬라이드하고 달리 이렇게 이레귤러 마진이 있다든지 또 시스틱 월을 인필트레이션 하는 양상이 있다든지 또 주위 림프노드나 이쪽에 인베이전 되는 양상이 있다면 절대 그 비나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FNA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이 리전도 하이 서스피션에 속합니다. 여기서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따지면 이제는 low suspicion을 지나서 very low suspicion region으로 갑니다. very low suspicion region 뭐 malignancy rate는 3% 이하고 스폰지폼입니다. 스폰지폼은 마이크로시스트, 작은 시스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허니컴 어피어런스를 나타내는 그런 모양이고 총파에서는 이제 허니컴 어피어런스 있으면서 뒤쪽에 포스티리어 코스틱 인핸스먼트가 같이 동반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허니컴 어피어런스는 이 스폰지폼이 노듈에서 50% 이상 있을 때 이제 스폰지폼이라고 정의를 하자. 조심해야 될 거는 마이크로 캘시피케이션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very low suspicion에는 그 cystic nature를 보이는 그러니까 여기에 스폰지폼이고 포스티리어 전형적인 예가 되겠고요. 그리고 cystic lesion도 포함이 됩니다. cystic nodule 중에서 컨센트릭한 솔리드 컴포넌트가 있는 경우 이렇게 벽을 따라가면서 솔리드 컴포넌트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런 그 티슈 데브리들이 많이 보이는 이런 것들을 very low suspicion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low suspicion에서는 eccentric하고 solid하고 한쪽에 치우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very low suspicion은 컨센트릭과 월 따라서 가고 티슈 데브리 같이 전형적인 솔리드가 아니고 데브리 머티리얼들이 관찰되는 게 very low suspicio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 그림 이해하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원래 오리지널 아티클이 이제 어떻게 발표됐는가 이제 한번 그걸 검색을 해봤는데 다 우리나라 저널들을 다 인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2010년도에 그 아메리칸 소사이티 오브 뉴로 라디올로지 이제 발표 보신데 인제대에서 발표하신 내용인데 시스틱 리전이 있고 이렇게 컨센트릭하고 월 따라서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비나인일 가능성이 더 높다. 또 티슈 데브리 양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경우에는 더 비나인 가능성이 높다. 바이옵시 FNA 결과도 다 노듈과 하이퍼플라시아로 다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이 아래쪽 두 케이스는 시스틱 노듈 한쪽에 엑센트릭한 솔리드 컴포넌트가 있고 양쪽 다 엑센트릭한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따진다 그러면 very low suspicion이 아니고 low suspicion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irregular 월이 관찰이 되고 이 케이스 같이 마이크로 캘시피케이션이 관찰된다 그러면
말리그넌스를 충분히 생각해봐야 되고 여기는 하이 서스피션입니다. 구분을 하자면 여기는 여기도 지금 이레귤러 마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이 서스피션으로 가야 됩니다. 비나인은 말 그대로 시스틱 리딩입니다. 시스틱은 말리그넌스 레이트도 낮고 진단 목적으로는 FNA 하지 마라. 그렇지만 초음파를 할 때 림프노드는 반드시 같이 봐줘야 된다. 비나인 리딩에서도 그리고 뭐 전형적인 시스틱 리딩입니다. 진단 목적에서는 FNA는 안 하지만 시스템이 너무 커서 치료 목적으로 아스피레이션 할 때는 반드시 사이톨로지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우 리스크 노듈들 뭐 어떤 특징인지 요거는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데 공통적으로 대구 가톨릭의 정의달 교수님 슬라이드인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스폰지 폼이라든지 하이퍼 에코익 노듈이라든지 퓨어 시스트, 그 다음에 노듈 주위에 틴하고 규칙적인 할로가 있는 경우는 비나인을 더 페이버하는 소견이고 폴리큘라 네오플라즘은 아주 캡슐이 thick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커미테일 사인이 있는 콜로이드 가진 노듈, 그 다음에 에그쉘 캘시피케이션, 인텍트한 에그쉘 캘시피케이션입니다. 보더가 몇 년이 깨져 있는 거 말고 인텍트한 거는 비나인을 더 페이버하는 소견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면 그 표가 이렇게 중앙에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솔리드 컴포넌트도 있고 시스틱 여기는 솔리드 노듈이고 이쪽에는 시스틱 노듈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high suspicion, intermediate suspicion은 공통점이 hypoechoic 노듈입니다. 여기는 hyperechoic 노듈은 high suspicion 내지 intermediate suspicion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icrocalcification, irregular margin, extracellular invasion, taller than wide, 그 다음에 peripheral calcification rim을 extension하는 거, lymph node invasion이 있는 경우 여기 high suspicion이 되겠고 intermediate suspicion, hypoechoic 노듈인데 위에 징후들이 없고 well demarcated 되어 있는 상황이 노듈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이즈가 1cm가 넘으면 FNA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intermediate하고 high suspicion은 1cm가 넘으면 FNA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low suspicion은 malignancy rate는 5에서 10%인데 여기는 hyperechoic입니다. 여기 cystic nature는 cystic 노듈이 있으면 안쪽에 solid 컴포넌트가 eccentric하거나 solid하다, eccentric하다 주로 마진은 대신에 regular하고 규칙적이어야 된다. 만약에 cystic한 노듈 안쪽에 solid 컴포넌트가 있는데 위에 같은 microcalcification, taller than wide, extracellular extension, lymph node 메타, 그다음에 peripheral calcific rim extension, extrusion이 있다 그러면 high suspicion으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스 시스틱 노듈인데 안쪽에 솔리드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런 하이 서스피션 리전이 소견이 관찰되면 반드시 하이 서스피션으로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very low suspicion은 스폰지 폼하고 그다음에 partially cystic 노듈에서는 concentric한 그런 네이처라든지 데브리만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겠고 2cm 이상 되어야지 이제 바이옵시를 한번 할 수 있다. 근데 FNA를 할 수 있다. 근데 안 해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very low risk. low suspicion 1.5cm 넘으면 해야 되지만 여기는 안 하고 관찰만 해도 된다. 비나인은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정리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림프노드 이밸류에이션을 반드시 하라고 되어 있고 라테랄 네까지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림프노드 메타가 의심이 되면 림프노드 FNA도 하고 사이로글로빈 워시아웃을 해서 사이로글로빈 측정을 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TA 가이드라인에서 림프노드 말리그넌스를 의심한 림프노드의 말리그넌스를 의심하는 경우는 크게 5가지로 유로피안 가이드라인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고 마이크로 캘시피케이션이 림프노드에 관찰되는 것, 시스틱 애스펙트, 또 페리페럴 베스큘라리티, 하이퍼 에코제네시티, 그다음에 강한 콩 모양의 림프노드가 아니고 라운드한 모양으로 가는 것들도 소견도 상당히 스퍼시픽한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자, ATA 가이드라인을 한 번 더 정리하면 1cm 이하 되는 노즐에서는 FNA를 하지 마라. 1cm 이하 아무리 진단되더라도 주로 관찰을 하지 조기 이제 수술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수술을 하는 크기는 1cm 이하에서는 로벡토미, 1 내지 4cm에서는 로벡토미나 토탈 사이로이덱토미, 그다음에 4cm 이상에서는 반드시 토탈 사이로이덱토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논란이 조금 교수님들이 이야기하시는데 논란이 있는 파트는 크기 사이즈에서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mm, 6mm 노즐 사이즈, 말리그넌트 노즐 사이즈가 6mm 이상 돼버리면 그 이후에는 리커런스 레이트나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1cm로 그대로 갈지 조금 궁금한 면이 있고,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은 이 클래시피케이션은 참 잘 돼 있긴 한데 여기서 빠지는 모양들이 좀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모양으로 그걸 이야기를 하면 이제 주로 지적받는 게 하이퍼 에코익 하면서 이런 리즌, 하이 서스피션 리즌 소견들이 관찰되는 것들은 포함을 하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제안점들을 보고 있습니다. 박수. 이 정도가 최고입니다. 약간 뭐랄까 거기에다가 비단에다가 술을 넣는 걸 금상첨화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아까 마지막 말이 굉장히 이 ATA 가이드라인이 진짜 이 대한민국 영상의학과 선생님하고 내과 외과 선생님들이 이 ATA 가이드라인이 기초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강원철 선생님이나 고신의대 교수님 최영실 선생님은 외국에 가면 전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 외국 사람, 우리나라 워낙 FNA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경험이 엄청 어큐뮬레이션 됐거든요. 그래서 이 ATA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전부 다 논문은 베이스는 한국 논문입니다. 근데 이 ATA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도 아까 했죠. 여기 메조러리 캔서가 지금 이게 전부 다 파피러리 캔서를 위주로 만들었거든요. 메조러리 캔서가 안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디퓨저, 이렇게 결절을 만들지 않고 파피러리 캔서의 디퓨저 스크레로틱 타입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게 아마 제가 이 논문을 못 봤지만 아마 거기 지금 앞으로 또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병리학적으로 설명을 조금 해야 됩니다. 하이 서스피션은 전부 다 병리학적으로 뭘 따지냐면 인베이지브 타입 파피러 캔서입니다. 그렇게 파피러 캔서 중에서 캡슐을 만들지 않고 바깥으로 파먹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제일 문제 이제 에그쉘 칼시피케이션이 있고 페리페럴 칼시가 뚫고 나오는 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설명을 이래 합니다. 원래 비나인 결절이었는데 여기 이제 디제너레이션 때문에 생겼는데 그 비나인 결절이 부분에서 일부가 파피러리 캔서로 발전을 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디스플라스틱 노즐, 리제네이티드 노즐이나 디스플라스틱 노즐에서 HCC 포사이가 생겨가지고 캔서가 발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그렇게 요거 원래는 여기 비나인 결절이었는데 이제 비나인 결절 중에 캔서가 생겨요. 요 놈이 이제 인베이시브 파먹어 이제 바깥으로 침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말하면 이건 전부 다 인베이시브 타입
파피럴 캔서로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에 요놈 두 개가 문제가 되죠. 요거는 이제 인터미디에 서스피션인데 요거는 파피러리 캔서하고 폴리큘러 캔서 두 가지 다 따지는데 파피러리 캔서 중에서도 이 엔캡슐레이트드 파피러리 캔서가 캡슐을 만들지 않는 파피러리 캔서입니다. 그게 캡슐을 만들지 않는 파피러리 캔서. 또 하나는 폴리큘러 캔서 중에서 이제 그 안에 있는 폴리클이 콜로이드가 마이크로 폴리클이고 콜로이드가 루스한 경우. 그렇죠? 그게 두 가지 경우를 다. 첫째는 엔캡슐레이트 파피러리 캔서. 그 다음에 폴리큘러 캔서 중에서 이 마이크로 폴리클이고 콜로이드가 덴스하지 않은 경우. 로스 스피셜은 이제 요건 아까도 나왔죠. 폴리큘러 베리언트 파피러리 캔서. 폴리큘러 베리언트 파피러리 캔서나 또는 폴리큘러 칼시노마. 요 다들. 폴리큘러 칼시노마 중에서도 콜로이드가 덴스한 놈이 있습니다. 콜로이드가 덴스한 놈. 이거는 이제 정말 진단이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FNA 해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폴리큘러 베리언트 파피러리 캔서나 폴리큘러 캔서 중에서 그 뭡니까 마크로 폴리큘을 형성하고 그 콜로이드가 덴스한 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은 전부 다 비나인 결절이죠. 비나인 결절 그 노듈러 하이퍼플라시아가 시스틱 디제너레이션을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데 캔서가 원래 파피러리 캔서는 시스틱 디제너레이션을 잘 안 일으키는 캔서입니다. 시스틱 디제너레이션 잘 안 일으키거든요. 근데 시스틱 디제너레이션을 일으켰거나 또는 여기에서 이 남아있는 렘넌트한 그 앱스테리움 폴리큘러 셰프에서 파피러리 캔서가 그로잉했는 거. 그걸 따지거든요. 그럼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 다음에 이 비나인은 이거는 트루 시스터가 아니고 completely cystic degeneration을 해버리는 거죠. complete cystic degeneration 해버리는 거죠. 그거거나 안 그러면 아주 드물게 브라키알 크래프트 시스터. 그렇게 병리학적으로 이야기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되시? 박선우 선생님은 다 아시고 계시는데 다른 분은 손진혁 선생님 대략이야? 대략 맞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실제로 스피션을 FNA를 하는 건데 실제 임상 세팅에서 어느 정도까지 진짜 저 가이드라인대로 하시는 겁니까? 저 가이드라인대로 하이선 스피션은 당연히 FNA를 하겠지만 그 밑에는 저 가이드라인대로 하시는 거의 뭐 가이드라인이 절대 그런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저거보다 더 엄격하게 하죠. 사실은. 그렇죠. 저보다 더 액티브하게. 저기 한 5mm 넘으면 되긴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FNA 하는 클리닉에서는. 근데 안 해도 된다고 돼 있지만 대개는 아마 저보다가 더 좀 오버해서 하는 거 아닐까 나는 그런 생각이죠. 안 그래도 오늘 강원철 선생님이 이번에 어제 순천에 갔더니 결절이 요 로스 스피션 결절 하나하고 오른쪽은 로스 스피션 왼쪽에는 하이스 스피션 결절인데 이제 이쪽은 하이스 스피션 해고 파피는 하는데 요거는 막 할까 말까 싶다가 그냥 했는데 캔서가 나왔다. 폴리큘러 칼시노마가 나왔다. 폴리큘러 내보다. 그렇게 이것도 로스 스피션스도 캔서죠. 캔서 가능성 있는 것은 폴리큘러 네오플라스미죠. 폴리큘러 네오플라스미. 이해가 됩니까? 저기 스펀지폼에서 만약에 폴리큘러 셀이 나오면 스펀지폼이야. 이거는 스펀지폼이라고 하면 뭐냐면 결절이 시스틱 디제네이션 돼. 뭐 아데노반토스 노즐 같은 폴리큘러 셀이 나면 의미가 없는. 네? 폴리큘러 셀이 나면 의미가 없는 걸. 설명을 다시 또 이야기 원점으로 도돌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다시 설명해 줄게. 폴리큘러 우리가 앱세륨 있잖아요. 그게 캔서가 되면
파피럴 캔서는 어떠냐면 세포 자체가 암세포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피럴 캔서는 세포 하나만 파피럴 캔서 나오면 파피럴 캔서를 진단해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폴리큘러 네오플라즘은 우리가 그렇게 하이 말리그넛이 아니면 무슨 말이냐면 인베이시브, 마크로 인베이시브하고 아주 악성도가 높지 않으면 전자 말고 그냥 현미경학적으로 봐서는 노멀 폴리큘러 앱셀름은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폴리큘러 아데노마나 폴리큘러 칼시노마도 마이크로 인베이시브는 똑같은 거예요. 뭐로 그러면 진단하느냐면 마이크로 폴리클이 모노토너성이 있으면 폴리큘러 네오플라즘이 진단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세포를 찌르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거는 이제 비나인 노즐이 시스틱 디제네이션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 마이크로 폴리클도 나오고 마크로 폴리클도 나오고 그 다음에 변성된 폴리큘러 앱셀름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변성된 세포를 잡아먹은 히스티오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주위에 콜로이드도 나오고 RBC도 나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보고 아 이것은 그 노듈 하이퍼플라시아의 시스틱 디제네이션이다 이 뜻을 이해되셨지? 예. 또 다른 분 아주 질문을 잘하셨어요. 근원적인 질문했어요. 제 아래쪽에 있는 표시스트 말고 위에 거는 만약 ECM 넘으면 무조건 FNA는 다 스펀지 예래로 포함해서 이거에 책에는 보면 2cm 이상 되면 하든지 말든지 해놨습니다. 여기에 다 글을 안 써놨는데 2cm 넘으면 FNA 해도 좋고 의사가 보고 난 안 하겠다 하면 안 해도 좋고 그렇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이 서스피션 중에는 뭐가 제일 많은지 그리고 실제 FNA는 모르게 제일 잘 나옵니까? 또 FNA는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아니죠. 파피럴 캔서는 FNA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면 하이 서스피션에는 이 결절들이 전부 다 시스틱 디제네이션 된 결절이 아니고 세포 그러니까 찌르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파피럴 물론 이제 초보자는 안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그 테크닉이 되면 그 파피럴 캔서는 어느 정도 크기 이상은 다 잘 나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일 안 나오는 게 폴리큘러 네오플라즘이죠. 폴리큘러 네오플라즘은 왜 문제냐면 바스큘라리티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찌를 때 너무 과도하게 브리딩을 많이 줘버리면 세포가 혈액으로 다이루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그 테크닉을 해야 마이크로 폴리클이 나오고 RBC가 적절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 폴리클 네오플라즘이 FNA가 어렵죠. 하이 서스피션 중에는 어떻게 제일 빈동한 거 이런 거 없습니까? 마이크로 칼시페이션 제일 많은 거는 마커들 하이포에코익이 제일 많죠. 일레귤럴 마진, 마커들 하이포에코 요런 거 많죠. 그러니까 일레귤럴 마진 플러스 마커들의 하이포에코 두 개의 컨비네이션이 많고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이렇게 쫙 깔려 있는 거는 생각만큼 많지 않죠. 그러니까 제일 빈도가 많은 거는 현저한 제에코의 일레귤럴 마진에 마이크로 칼시페인 점점이 약간 붙어 있는 거. 그게 제일 많죠. 세 개가 트리플로 있으면 좋고 이제 일레귤럴 마진 플러스 그 하이포에코익 결정 두 개가 제일 많죠. 다른 분 굉장히 김혜진 선생님 질문이 늘 샤프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이게 제일 퇴출 위기에 놓여 있는 게 파피룰 캔서 중에서 폴리큘러 베리언트 파피룰 캔서를 암에서 제외하자 하는 이제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파피룰 캔서 중에서 폴리큘러 베리언트는 파피룰 캔서에서 제외하자. 마치 우리 태양계 명왕성을 뭐 뺐잖네. 그런 말도 나오는데 아주 그건 그러면 슬라이드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설명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결론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하이스피션 중에서 익스트라 사이로달 익스텐션이 없고 메타스타틱 서비칼 리프노드도 없고 디스탄트 메타스타시스가 없는 사이로이드 캔서가 1cm 미만일 때 그게 이제 마이크로파빌러리 사이로이드 캔서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5mm 했잖아. 예. 그런데 여기 이제 일본에서 이제 구마 병원이니까 거기서 스타디를 해보니까 이제 나이가 젊은 사람은 림프노드 메타가 잘 있는 데가 있어. 나이가 올드에이지 70세 넘고 이런 사람은 그냥 옵저베이션만 해도 예후가 별 차이가 없더라. 이런 결론이 났죠. 그래서 아까 결론에 보면 그 사람은 옵저베이션 액티브 서바이런스 하는 말이 나왔죠. 이 말이 나오니까 이제 여기서는 1cm 넘는 거를 이제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전에부터 이미 0.5만 넘어도 아마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마 1cm 넘는 걸로 FNA 기준으로 삼고 있고, 우리는 아직도 그래도 우리나라 코리안 K 거기에서는 0.5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갖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액티브 서바이런스 개념이 세 가지가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다. 특히 올드에이지인 경우에 이제 할 수 있다.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젊은 에이지에서는 파피르 캔서, 림프노드 메타를 많이 가고 예. 올드에이지는 안 예. 간대. 그런데 이제 다른 거는 또 파피르 캔서가 악성을 아나플라스 끼는 거는 또 올드에이지에 많고 영에이지는 적다. 그 림프노드 메타 가는 거는 젊은 에이지 잘 가고, 그 파피르 캔서가 아나플라스 캔서 가는 거는 65세 같은 거 60세. 60세 되어 예? 60세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60세. 거기. 림프노드 메타세 가지고 많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5mm라도 림프노드가 이제 문제는 림프노드가 니어 림프노드 가는 거는 예후가 메타 가나 안 가나 차이 없고, 바깥에 라테랄 쪽으로 가는 림프노드 메타가 예후와 관계 있죠. 그건 또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옛날에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 림프노드 옆에 바로 옆에 있는 그는 예후 가나 안 가나 차이 없는데, 바깥으로 라테랄 쪽으로 익스텐션된 림프노드 가는 거는 예후하고 관계 있다. 다 물어봐야 되겠어요. 요즘에 가이드라인 생기기 전에는 일단 센트럴 림프노드가 수술해서 부분 바이오스 양성으로 나오면 토탈 사이즈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푸기시 자체가 림프노드 메타스타시가 워낙 잘 되는 거니까 센트럴 림프노드에 갔다는 것은 지금 당장 라테랄 림프노드가 깨끗해도 생일 저희가 사람이라고 보고 토탈을 했었는데, 이번에 가이드라인이 바뀌면서 지금은 센트럴 림프노드가 있어도 이게 저렇게 ETC가 없고 라테랄이 깨끗하면 그냥 UCM하고 센트럴 림프노드 몇 개 있으면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센트럴 림프노드 크게 신경 안 쓰네. 예전보다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막